환갑을 맞은 60세 여성 재벌이 가난한 상골 청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60세, 부산을 주름잡는 유명 보석체인 서현 주얼리의 회장 김서연.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넓고 텅 빈 저택에서 이제는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한 아들은 미국에 정착한 뒤 서연은 사회의 존경과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운대의 한적한 공원에서 마주친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도움, 그리고 단 한 번의 구조가 그녀의 잘 짜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날 그녀를 구한 사람은 강민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 출신의 29살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곳에서 민준은 단돈 6만 원과 지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 하나만 들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행운이 찾아오기도 전에 불행이 먼저 덮쳤습니다. 가진 돈과 신분증, 모든 것을 소매치기 당하고 만 것입니다. 낯선 도시를 헤매던 민주는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 섰을 때 그는 공원 한가운데서 쓰러지는 한 중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는 굶주림과 탈진으로 휘청거리면서도 여성을 번쩍 안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그 산골 청년이 부산의 거부, 쥐후를 구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자신도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사랑과 시련, 사회적 편견,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관계 속에서 태어날 한 작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황혼기에 찾아온 설레는 마음 사이에서 서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난한 산골에서의 고단한 삶과 세간의 비난이 따를지 모를 인생 역전의 기회 앞에서 민주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김서연 회장과 청년 강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도 세간의 추측처럼 부적절한 치정극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삶의 가장 진실한 순간을 통해 서로를 어루만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서연이 60세의 나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센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등을 돌리고 사회는 비난하며 아들은 분노하며 의절을 선언합니다. 세상은 마치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회의 편견이 진실한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서연과 민주는 이것엔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며 아이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진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솔직해지기 위한 그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두 갈래로 찢겨진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 속 외딴 섬 같던 두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새벽, 강원도 정선의 산골 마을은 희뿌연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낡은 기와집 처마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민준의 어머니는 중풍으로 불편한 손을 떨며 낡은 천 주머니에 주먹밥 몇 개를 싸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심한 몸살을 앓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어머니. 그 후로 집안의 생계는 오롯이 외아들 민준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29살의 민준은 햇볕에 그을린 다부진 얼굴과 달리 눈빛에는 늘 선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기시해진 낡은 셔츠와 무릎을 꿰맨 청바지, 다 달아빠진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수건,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도시에 나가서 몸 조심하고 나쁜 생각일랑 말고 돈 벌면 전화라도 한 통 하거라. 어미는 기다릴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깡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돈 벌면 어머니 다리부터 고쳐드릴 겁니다. 그는 뒤돌아 삐걱이는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선에서 서울을 거쳐 부산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좁은 좌석과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내내 흔들리는 차 때문에 민주는 속이 울렁거렸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산등성이를 눈에 담으며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6만 원과 빚바랜 종이에 적힌 박 사장님이라는 먼 친척의 연락처가 전부였습니다. 부산에 내려오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버스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열기는 후끈했고 매연과 경적 소리가 정신없이 뒤섞였습니다. 민주는 희망에 부풀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류장 한쪽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세게 밀치며 순식간에 그의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반응할 틈도 없이 6만 원과 신분증, 연락처 쪽지가 든 낡은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소매치기야, 내 지갑. 민주는 소리치며 낯선 사람의 뒤를 쫓았지만 인파 속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낯선 땅에서 떨고 있는 산골 청년에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터미널 앞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슴 속에는 쓰라린 절망감만이 남았습니다. 산골에서 품고 온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신분증도, 돈도, 아는 사람도,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휘황찬란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차갑고 짰지만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가난한 산골 청년 강민준의 유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운명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기회를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강민준이 부산에 온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거리를 헤매며 식당, 공사장, 창고 등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신분증이 없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원 벤치나 다리 밑에서 낡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으니까요. 굶주림과 갈증,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은 누가 길가에 버린 빵을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보내주신 옹기인 것처럼. 어느 목요일 오후 민주는 시민들이 운동하러 즐겨 찾는 해운대 동백섬 공원을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뱃속은 텅 비어 쓰라렸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뒤로 기댔습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굶주림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야겠다.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 있다간 굶어 죽고 말 거야.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회색 운동복 차림의 단아한 중년 여성이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호흡과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유지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회장님, 운동 나오셨네요 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60세의 김서연, 한때 부산 경제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지독한 외로움에 갇혀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조깅하며 도심 속 거대한 저택의 침묵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숨결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오늘따라 아침 식사도 거른 상태였습니다. 회의에서 받은 스트레스, 미국에 있는 아들의 냉담함, 그리고 설치는 잠 때문에 그녀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휘청이더니 그대로 산책로 옆 잔디밭으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에서는 숨이 안 쉬어져라는 희미한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자전거 탄 사람들,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직 20m쯤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민준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굶주림도 자신의 처지도 잊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얼굴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쩔 줄 모르던 민준은 주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근처를 지나던 한 노인이 자전거를 멈추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준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머리를 받쳐 안아 올렸습니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그녀를 꽉 붙들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공원 입구로 달려가 구급차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10분도 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그녀를 들것에 싣고 응급처치를 한 뒤 차에 태웠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전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졌고 배는 아파왔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수많은 무심한 사람들 속에서 베푼 그의 작은 친절이 기억되었고 바로 그 행동이 가난한 산골 청년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을 열어주리라는 것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김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불빛에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숨막히는 느낌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행히 어떤 분이 빨리 모시고 와서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날 데려왔죠?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따라오지는 않고 회장님을 내려놓고 바로 가셨어요.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간호사는 차트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름도 모르는 젊은이가 아무런 대가도 호기심도 없이 심지어 감사 인사도 받지 않고 자신을 도왔을까? 서연은 그 친절한 이방인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차갑고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서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주던 그의 두 팔의 감각만은 선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공원 벤치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굶주림에 배가 아프고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얇은 외투를 배 위에 덮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굶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원도 없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쓰러졌던 여성의 창백한 얼굴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희미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산골 사람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을 보면 구하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행동 뒤에도 그는 여전히 도시를 떠도는 이름 없는 불황자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 또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근처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한 경비원이 그를 보고 불렀습니다. 어이, 젊은이, 일 찾나? 이리 와봐. 민주는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은 몇 가지를 묻더니 그를 공사 반장에게 데려갔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거구의 반장은 명단을 든 채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신분증은 없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하지만 힘 좋고 성실합니다. 힘든 일도 잘합니다. 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단 한번 해봐. 일당은 10만 원. 잘하면 계속 쓰고. 민주는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일간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마침내 누군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멘트를 개고 벽돌을 나르는 힘든 잡일이었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과 땡볕, 살을 내는 비바람에 익숙했습니다. 어머니께 약값을 보내고 밤마다 바람이 새는 지붕을 고칠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인부들이 고기와 국이 있는 도시락을 먹을 때 민주는 조용히 구석에서 맹물과 함께 빵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친구, 산골 출신이라더니 엄청 부지런하네. 누군가 칭찬했습니다. 고향에서 얼마나 굶었으면 저러겠어. 다른 이가 말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땀을 흘리면 돈이 생긴다. 돈이 있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다. 그날 오후 그가 시멘트를 담은 수레를 밀며 새로 짓는 빌라 구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민주는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한 여성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반장이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내들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초 공사가 왜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죠? 공사 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했는데요. 반장은 허리를 숙이며 변명했습니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수레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서연은 다가와 선글라스를 벗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날 공원에 있던 분 맞죠? 민주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쓰러지셨던 분 괜찮으세요? 공사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멈췄습니다. 관리자는 놀랐고 인부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눈가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민주는 시멘트가 묻은 술에 손잡이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흐릿하던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동백섬 공원에서 구했던 여인이 이 호화로운 빌라의 주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람에 그녀의 남색 원피스 자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신 분 맞죠? 민주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쓰러지신 걸 보고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몇몇 인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녀석이 회장님을 구했다고? 세상에, 그런데 지금 우리 밑에서 흙수레나 밀고 있잖아. 공사 반장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친구를 아십니까? 새로 온 친구인데 일은 아주 성실하게 잘합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해진 셔츠깃부터 다 찢어진 고무 슬리퍼까지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요. 가진 것도 다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돈 벌러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민준 같은 이들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순수한 선량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반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런 곳에서 고생하게 둘 수는 없어요. 반장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민주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전 여기서 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값비싼 보석 때문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에게 온기를 느끼게 해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날 따라와요. 다시는 굶게 하지 않을 테니.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여성이 자신을 직접 데리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호기심 반, 질투 반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 사람이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인생 편네, 동생. 검은색 세단이 공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민준은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짓고 있던 빌라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압도될 만큼 웅장했습니다. 아치형, 대문, 돌로 포장된 정원, 잘 가꿔진 조경수. 민준이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중년의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무 계단을 닦다가 그를 보고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이 청년은 누구죠? 날 구해준 분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네? 여기서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이 배울 거야. 내가 가르칠 거고. 민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운전을 배운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기회를 주겠어.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은 살짝 미소를 감추며 돌아섰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이 청년을 거두고 싶은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을 안아 올렸을 때 그의 눈에 두려움이나 계산 없이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저택 1층의 작은 방에 누워 새 이불의 향기를 맡으며 뒤척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머무는 곳 때문이 아니라 위층에 있는 그 여자 때문에. 몇 달 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비밀을 함께 나누게 될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말입니다. 해운대 저택에서의 첫 며칠, 강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그가 살던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마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도, 아궁이의 연기 냄새도, 아침마다 툇마루에 앉아 술을 놓던 어머니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깨끗하고 고요하며 숨 막혔습니다. 민주는 차고 옆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침대와 반짝이는 옷장, 새것 냄새가 나는 침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정원을 쓸고 차를 닦고 유리창을 청소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연이 그를 운전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속성반에 등록시키며 말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살아가려면 기술이 필요해. 학원비는 내가 내줄 테니 배워둬요. 민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강사는 소리쳤습니다. 힘 좀 빼요. 누구 목 조르는 것도 아니고. 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주는 열심히 이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학원에서 빌린 교통법규 책의 모든 페이지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표지판마다 색깔을 칠하며 외웠습니다. 마치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서연은 종종 2층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자정이 다 되도록 민준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조용히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넸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이거 마시고 자요. 민주는 당황하며 잔을 받아들고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 고향에서는 회장님 같은 분을 선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당신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누나라고 불러도 괜찮고.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서연 누나. 그날 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서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누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3개월 후 민주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연은 직접 그를 데리고 가 셔츠와 바지를 골라주고 반짝이는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전용 운전사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매일 해운대에서 서면의 보석 가게까지 규칙적으로 달렸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민주는 앞좌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며 신중하게 운전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늦거나 난폭 운전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정부 아주머니가 고향에 가고 저택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직접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서툰 솜씨로 채소를 썰면서도 민준의 도움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밥을 먹어봐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조림, 계란말이가 올랐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조명 아래 마주 앉아 식사했습니다. 민준이 생선조림을 한 점 맛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도 이렇게 생선을 졸여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어요. 서연은 그의 그릇에 국을 더 퍼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을 당신 집이라고 생각해요. 든든히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저 멀리 계신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팍팍한 삶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목이 메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난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어쩌면 우리 서로가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에 낯설고 모호하며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두 사람 중 누구도 어쩌면 우리 서로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서연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했지만 가끔 2층 발코니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렵고 더 깊고 상처받기 쉬운 무언가였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마당에서 땀 흘리며 불평 한마디 없이 세차하는 민준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마치 그가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러 온 가난한 시골 청년이 아니라 감히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민주는 서연을 가게에 내려주고 밖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지만 그는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기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게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흠뻑 젖은 채 운전대에 손을 얹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처마 밑으로 피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차가 젖는 건 제가 닦으면 되지만 누나를 기다리게 하는 건 제 잘못이니까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수년간 곁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집에 들어온 이후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불평한 적 없이 오직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따뜻한 차를 우려 민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늑한 노란 조명과 창밖의 빗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맨손으로 함께 사업을 일구었던 다정한 남자. 두 사람은 1990년대 초 서면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부산 최대의 보석 브랜드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49의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묵묵히 재산을 모아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요. 똑똑하지만 정이 없지. 1년 내내 전화 한 통 없으니 이제 엄마는 필요 없는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나, 외롭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있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웃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마주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바로 그 잃어버린 조각에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민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던 시절이 처음으로 생각났어. 그녀는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내 주인이고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단지 감사함이고 은혜를 갚는 마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거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더 이상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민주는 차를 세우고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은 따라 내리며 흙과 자갈이 섞인 마당에 발을 딛는 것을 조금 어색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 친구예요. 잠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그녀의 고급스러운 옷과 흙이 묻은 하이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녀는 이 여인이 마을에 왔던 그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드릴 것도 없는데. 그녀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자란 곳도 보고 싶었고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민준의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젊은 남녀의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데리고 타오르는 모닥불과 흥겨운 농악 소리가 가득한 마을 공터로 나갔습니다. 단아한 옷차림의 서연은 단연 눈에 띄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멍석에 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난생 처음으로 숯불에 구운 고기와 막걸리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민주는 곁에 앉아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지만 시골의 독한 술은 금세 그녀의 뺨을 붉게 물들였고 눈은 밤하늘의 달처럼 반짝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민주는 그녀를 부축해 친척집의 사랑채로 데려갔습니다. 고요한 밤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방 안에는 호롱불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무래도 취했나봐. 민주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부드러운 손 하나가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여기 있어줘요. 민준이 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거리감이나 망설임 없이 주인의 눈빛이 아닌 한 여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강원도 산골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은혜도 동정도 아닌 순수하고 진실하며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바로 사랑으로. 다음날 아침 햇살이 얇은 창호지를 뚫고 방 안을 비췄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함께 보낸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샘물로 세수를 하고 산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몇 분 뒤 서연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단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고 늘 드리워져 있던 피로나 슬픔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곁으로 와 잠시 서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난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돌아보며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 누가 알게 되면. 서연은 아주 가볍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저 마음이 잘못된 시간을 선택했을 뿐이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껏 그 어떤 여자도 자신을 이토록 소중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민준의 어머니와 작별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두 사람을 배웅하며 서연의 손에 작은 자수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수놓은 거요. 오래 걸렸지.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하오. 서연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제가 약속할게요. 민준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껴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고요한 산골 마을을 떠나 다시 화려한 도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저택은 여행 전과 다른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차려져 있었고 차는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가정부 아주머니는 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민준의 시선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 관계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한 주민이 이웃에게 속삭였습니다. 김 회장님, 요즘 계속 웃고 다니시던데 듣자 하니 젊은 남자가 매일 돌봐준다나 봐. 어떤 남자? 그 키 크고 인상 선한 운전기사? 응, 바로 그 사람. 평범해 보이는데 훤칠하잖아. 이상하다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수군거림이었지만 소문은 점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보석가게에 들렀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니 툭 던졌습니다. 회장님, 젊은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이에요? 서연은 그저 바람처럼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말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민준은 마당에서 익숙하게 차를 닦으며 조용히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옆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어때요? 만약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면?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비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누나가 두렵지 않다면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파도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연과 민준의 사랑은 조용한 집안에서 타오르는 불씨 같았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각자의 마음속에서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공개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을 선택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서연이 부산경제인 모임에 가려던 참에 미국에 있는 아들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집에 데려와 같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내 운전기사이자 내가 믿는 사람이지.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어머니랑 그 사람이랑 사귄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제정신이세요? 서연은 처음으로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난 아주 제정신이야. 난 누구 돈을 훔치지도 누구를 속이지도 내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 넌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처럼 외로워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서연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그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그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피곤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 우리 사이를 안다고 하더구나. 민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그만두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요즘 내가 점점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 같아. 며칠 후 박지훈이 예고 없이 시드니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는 비 오는 오후에 저택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세차를 하고 있을 때 회색 코트를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지훈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민준은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집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지훈아, 당장 그만둬.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가장 가까운 혈육에 의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도 다가도 없이 오직 세 개의 의자와 전쟁터 같은 거리감만이 존재했습니다. 지훈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시골뜨기 운전사 하나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신 거라고요. 서연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예? 네가 돌아오지 않는 파티가 명예니?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혼자 살았던 게 명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권리야. 아직 날 존중한다면 넌 조용히 해야 해. 민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앉아 있어요. 이건 우리 세 사람의 문제야.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 찌라시 신문들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여성 재벌, 아들에게 발각된 연하남과의 부적절한 관계, 가난한 운전기사와 상류층 가문을 뒤흔든 스캔들, 서연과 민준의 사진이 멋대로 편집되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보석가게는 손님이 끊겼고 거래처는 연락을 피했으며 옛 친구들은 전화를 걸어 떠보거나 심지어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연아, 진짜 사랑이야? 아니면 돈 보고 만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가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이고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 민준은 여러 번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미 많은 걸 잃었어. 조금 더 잃어도 괜찮아. 당신만 잃지 않는다면. 신문이 떠들썩해진 후 손님은 줄었고 직원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그녀가 주최하는 송년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한때 모두가 우러러보던 이 여인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평온하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폭풍이 그녀의 영혼을 꺾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민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3층 발코니에 오랫동안 앉아 호수 너머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본다는 것을, 그곳은 죽은 남편이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몇 시간이고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해 초 어느 저녁, 도시가 시험 발사하는 불꽃놀이 소리로 시끄러울 때 민주는 발코니로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아 있다가 붉은 실로 묶인 낡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낡은 서류입니다. 수리 기술자셨어요. 공사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모든 보상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해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 제가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누나를 지킬 힘은 있습니다.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눈이 흐려지더니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을 제가 지켜야 합니다. 다음 날 민준은 조용히 운전기사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부산의 한 작은 법률 사무소에 지원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보석가게 회장의 연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저 성실하지만 연줄 없는 법대 졸업생으로만 여겼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분쟁 서류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두꺼운 기록을 읽고 오래된 여관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새 스마트폰도 명품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업계의 오랜 경쟁자인 다른 보석 체인의 사장이 그녀를 탈세를 위한 금시세 조작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지만 언론은 즉시 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서연은 법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곤두박질 치는 매출표를 보다가 거의 2주 만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민준이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아.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미소 지었습니다. 실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수는 있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서연의 회사에 새로운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놀랐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일하기 시작하자 모든 편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영수증을 대조했으며 최근 3년간의 모든 거래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명예를 짊어진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세무서 직원들과의 긴 회의를 마친 후 민준과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곧 설이네. 올해는 조금 조용히 지낼 수 있으려나. 전 조용한 건 필요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전 누나가 강해지는 게 필요해요. 누나가 굳건히 서 있어야 제가 선택한 길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간다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누나를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때 후회할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오후 해운대 저택에 바람이 몰아칠 때 서연은 다가올 세무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낡은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우연히 발신인이 없는 낡은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안에 있던 편지지가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떨렸습니다. 익숙한 서툴지만 힘있는 필체.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 구절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당신 곁에 없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오. 당신이 한 번도 내게 말하지 않았던 옛날 그 아이에 대해, 당신이 교묘하게 숨겨온 마음의 상처에 대해 나는 알고 있었소. 다 알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소. 내가 두려웠던 건 내가 떠난 뒤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외로워질까 봐였소. 만약 당신을 웃게 하고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망설이지 마오. 내가 허락하겠소.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시큰거렸고 손이 떨려 편지를 다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그 아이에 대한 비밀, 먼지 속에 묻힌 줄 알았던 기억의 한 조각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틀 후 서연은 저녁에 민준을 불렀습니다. 일 얘기를 하거나 저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나한테 아이가 있었어. 여자아이. 민준은 놀랐습니다.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언급할 때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다정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여전히 생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난 20살이 갓 넘었어. 집안의 명예 때문에 낯선 남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지.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쳤어. 하지만 사고가 났고 깨어났을 때 의사는 아이가 없다고 했어.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 그냥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지. 민주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내 과거를 묻지 않았어. 그저 내가 평온하기를 바랐지. 하지만 난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오늘까지도.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야. 난 잘못을 저질렀고 도망쳤고 모든 걸 잃었었어. 그런데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어?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는 사람이지 동상이 아니에요. 제가 누나를 사랑하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용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과거의 일부지만 누나가 평생 외로워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의 제단 앞에 서서 편지를 액자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웠습니다. 눈은 아침 이슬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계속 살아갈게요. 무너지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다시는 날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향연기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 세상에서 온 허락의 말처럼. 여론의 거센 파도와 과거의 상처를 겪은 후 서연과 민준 사이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3월 초 어느 아침 지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주의 회사 지사를 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그곳에 오셔서 계약 몇 개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끄러운 곳을 잠시 떠나 모든 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고요.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내 뜻은 내가 도망치라는 거니?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하자는 겁니다. 모든 게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녀는 침묵했지만 현관 밖에 서 있던 민준이 그 대화를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박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찌개와 나물무침, 계란말이. 두 사람이 식사를 할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호주에 가실 거예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정도 다녀올 생각이야. 모든 걸 다시 돌아보고 아들이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당신에게도 생각할 공간을 주기 위해서. 민주는 씹는 것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싶어. 만약 내 곁에 내가 없다면 당신이 자신의 길을 계속 갈지 아니면 멈출지. 서연이 떠나는 날, 민주는 그녀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포옹도 작별의 입맞춤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서서 불이 켜진 국제선 게이트를 함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다리고 싶다면 여기에 있어줘요. 하지만 힘들면 떠나도 괜찮아. 원망하지 않을게.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누나가 돌아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누나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이 부산에 누나 같은 빛이 없으면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돌아섰습니다. 60세 여인의 뒷모습은 당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회의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평범한 사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도 아니었고 저택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법률사무소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문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매일 밤 서연과의 채팅창을 열어놓고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은 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민주는 호주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아무 글도 없이 비행기표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지훈 홀딩스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옆에 서 있는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는 살짝 붉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지쳤어. 이제 돌아가도 될까? 민주는 그 글을 수십 번이고 읽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창가에 앉아 한때는 편견과 냉정함으로 가득해 미워했던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아와요. 여기에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보낸 지 2주 후 서연은 이른 아침 비행기로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여전히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굳건한 눈빛이었지만 얼굴에는 폭풍을 겪고 난 사람의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꽃도 포옹도 없이 오직 눈빛과 미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차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안 괜찮아. 그래도 살아있어. 그녀는 정면을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옛 노래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연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여자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마른 체구의 여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민준 씨의 전 부인입니다. 공간의 모든 것이 숨을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민준은 그 여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진아, 네가 여길 어떻게? 여자, 이수진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요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더는 못 키우겠어요. 나 이제 돈 벌러 먼 곳으로 가야 해. 데려갈 수가 없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주는 다가가 수진의 손에서 천 가방을 빼서 옆으로 치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떠날 땐 과거는 다 지우겠다고 했잖아. 당신이 날 미워하는 거 아니까. 당신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도망쳤으니까.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 이모가 키우다가 다른 집에 보냈는데 이제야 겨우 다시 찾았어. 서연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까맣고 마른 눈, 하지만 민준을 꼭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수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한테 숨겼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사랑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의 강요로 맺어진 결과였으니까요. 수진 씨는 결혼 직후 떠났고 아이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전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당신만이 이 아이를 사람답게 키워줄 수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겨우 기댈 사람을 찾았는데 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60세 여인의 외로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 앞에는 예상치 못한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실은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습관처럼 해운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왔지만 감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멀리서 그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미래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을까봐 두려운 거야. 운명적인 만남 후 사흘, 조용했던 서연의 저택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애써 말을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서. 3살 배기 아이는 낯을 가리고 말이 없었으며 낯선 사람을 보면 낡은 곰인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상징하는 과거, 그녀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휴직하고 아들을 돌봤습니다. 준서를 병원에 데려가고 분유와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청년이 아니라 아들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한밤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을 배우는 초보 아빠였습니다. 준서의 엄마 수지는 사흘 뒤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밤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디 이 아이가 저처럼 외롭게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가 서로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속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떠납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민준이 준서의 손을 잡고 서연의 집으로 왔습니다. 부자는 흠뻑 젖은 채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서가 자꾸 하얀 머리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요. 민준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추위에 떠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서연은 어릴 적 아들 지훈에게 끓여주던 흰죽과 장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준서는 입가에 죽을 묻혀가며 맛있게 먹었고 눈을 빛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고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남자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준서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제 과거 때문에 누나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과거를 두려워할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난 다른 게 두려워. 당신이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해 내 곁에 머무는 것 말이야. 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겐 저 자신만 생각할 수 없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에서 잠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입술이 꿈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산골에서 온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이의 아빠가 되어가는 남자.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녀는 푸짐한 아침을 준비하고 준서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나왔을 때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야,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도 좋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좋아. 하지만 오늘부터 넌 더 이상 남이 아니야. 난 세상이 감탄하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야.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온전히 속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해. 민주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그는 서연이 지금껏 본 모습 중 가장 평온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이 민준과 함께 저택 뒤뜰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서가 매일 아침 뛰어놀기 좋아하는 그곳에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길고 단호한 불길한 예감을 동반한 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 호주에서의 긴 비행으로 구겨진 셔츠. 그는 호텔의 짐도 풀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와 민준을 훑어본 뒤 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누구 아들이죠?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내가 말할게 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아들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참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제 전용 기사였던 남자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데려왔는데 그걸 받아주신다고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그녀는 똑바로 응수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으며 분노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늙은 여성 사업가가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심지어 그의 사생활까지 거둔다? 아버지가 남기신 명예를 전부 망가뜨릴 작정이세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편지를 남겼단다. 그 편지에서 말했지. 만약 당신을 진실되게 살게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외로운 세월과 맞바꿀 껍데기 같은 명예는 지킬 필요 없다고.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모든 비난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제 체면, 회사 주주들과의 관계는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누가 절 존중하겠습니까? 그때 민준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 씨, 만약 저 때문에 부끄러우시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여기서 사라지겠습니다. 안 돼.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야. 회사에서 손을 떼고 너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내 이름을 빼겠다. 하지만 이 남자의 인생에서는 빠지지 않을 거야.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가족과 명예, 성공을 위해 살던 어머니가 고작 운전기사였던 남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니.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선택하세요.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 남자와 그의 아들입니까? 방안은 1초,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떨림없이, 거짓없이 말했습니다. 난 내 심장을 선택하겠어. 그날 오후, 지우는 인사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뒤에서 잡아줄 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내였고 엄마였으며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이었던 적은 없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늙어버린 내 심장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살기로 선택했다. 지훈이 떠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서연의 집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민주는 준서를 돌봤고 서연은 아침마다 화초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조용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다음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산으로 돌아와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을 얻고 민준의 과거를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가족 관계 등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준 아버지의 옛 교도소 동기라는 남자가 지훈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민준의 아버지가 왜 일찍 죽었는지, 그리고 민준이 왜 대학교 2학년 때 퇴학당했는지 알고 싶으면 와이도의 X군 피마을로 가보시오. 당신의 생각을 바꾸게 할 무언가가 있을 거요. 지훈은 즉시 사람을 보냈고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자신마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민준의 과거에는 어두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19살 때 그는 마을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 일로 그는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민준은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다시는 과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모아 그 사건의 기록 사본을 서연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필체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살인 미수 전과가 있는 자의 손에 인생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서연이 편지를 열고 그 글을 읽었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종이 위의 글자들이 그녀의 믿음을 베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추궁도 절규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준서를 데리고 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 빛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종이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받아 읽자 그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는 대신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럼 전부 말씀드릴게요. 민준은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해 아버지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빚 독촉을 당하고 계셨어요. 전 아버지를 맞는 걸 막으려고 끼어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몸싸움을 하던 중에 한 명이 돌에 머리를 부딪혔고 크게 다쳤습니다. 전 구속됐죠. 하지만 목격자들이 제가 정당방위였다고 증언해줘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며 저를 원망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과거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범죄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울거나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기어오른 남자.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야. 아버지를 구한 아들이지. 그리고 만약 그 과거가 당신을 오늘날처럼 선한 남자로 만들었다면 난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훈은 또 다른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종이 한 장이 어머니를 민준에게서 떼어놓지 못한다면 다른 한 여자의 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민준의 인생 최대의 비밀을 쥐고 있는 바로 그 여자. 그날 아침 서연의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민준은 준서를 근처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었고 서연은 부엌에서 준서가 좋아하는 녹두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3번, 단호하고 규칙적으로. 서연이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깊은 눈에는 무너진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여인은 창백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의 어미입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등줄기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여인을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었습니다. 공기는 조심스러움과 놀라움, 의심과 슬픔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죽고 싶었던 적은 있었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20살 때 녀석을 버렸어요. 남편의 죽음이 그 아이 탓이라 원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버린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민준의 어머니, 그녀는 집을 나간 후 국경 지역을 떠돌며 허드렛 일을 하고 절에 의탁하며 살았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민준이가 죽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신문에서 여성 재벌을 구한 의로운 운전기사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사진 속의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요. 바로 알아봤죠. 어릴 적 여름날 내 어깨에 기대 잠들던 바로 그 아이.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준서의 손을 잡고 들어오다 거실에 앉아있는 생모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단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가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이 건장한 남자가 자신이 찢어진 신발과 울지 못하는 눈빛만 남기고 떠나왔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아들이라 불러보고 싶어서 왔다.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가마. 준서가 민준의 손을 끌며 낯선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숙여 아이에게 작은 선물, 풀피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민준에게 만들어주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준서예요. 준서가 대답하고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야, 준서야, 내 친할머니.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식간에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3대가 한 집에 모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옛날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 한때 나를 좋아했고 네 아버지를 미워했으며 어쩌면 그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의 이름은 최진석이야. 민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석, 부산의 대형 건설사 대표이자 최근 지훈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초빙한 바로 그 남자. 생모를 만난 후 민준은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옛 기억, 아버지의 고통과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녀가 떠나던 밤의 침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최진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최진석은 현재 부성건설의 대표로 지훈의 회사와 막 투자 협약을 맺은 파트너였습니다. 민준은 그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악수를 나눈 것 외에는 아무런 인상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를 자신의 억울한 사건 배후의 검은 연결고리로 지목하자 민준은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인맥을 동원해 그는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의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는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당시 사건의 내부 보고서 사본을 손에 넣었고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끔찍한 세부사항이 있었습니다. CJS라는 이니셜의 목격자가 민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그가 돌로 사람을 내리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사건은 조용히 종결되었지만 민준에게는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추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CJS는 바로 최진석이었습니다. 민준은 모든 사실을 서영과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 최진석이 그녀를 쫓아다녔지만 당시 이장이었던 민준의 아버지가 그의 사람됨을 알고 반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최진석은 온갖 방법으로 가족을 괴롭혔고 결국 그날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난 내가 내 아들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나 역시 피해자였구나.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과거 사건을 재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언론 대응책도 준비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따로 최진석을 만나 프로젝트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같은 파트너는 필요 없습니다. 내 어머니와 민준 씨 인생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최진석은 분노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이긴 것 같나? 나는 잃을 게 없어. 하지만 자네 가족은 다르지. 살인 미수범을 사랑하는 늙은 어머니, 족보도 불분명한 손자, 이제 막 쌓아 올린 사업. 이 모든 게 헛소문 하나로 잿더미가 될 수 있어. 지우는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이 언론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난생 처음으로 내 어머니 편에 서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날 밤 지우는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연과 민준, 그리고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든 준서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바로잡겠습니다. 민준 씨의 진실을 되찾는 걸 돕겠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는 진짜 엄마처럼 사는 것 말고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모두가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때 한 인터넷 신문이 갑작스럽게 폭로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여성 재벌, 전과자 운전기사 감싸기 논란. 서연과 민준의 사진이 SNS를 뒤덮었고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훈의 회사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렸을까? 기사가 터진 지 사흘, 서연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저택문 앞을 둘러쌌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늙은 재벌과 전과자 청년의 위험한 사랑, 상속자, 추문에 휩싸인 어머니를 버리다, 숨겨진 아이, 재산 다툼의 서막인가. 지훈의 회사 주가는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파트너들은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이사회는 압력을 가했고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모든 브랜드 대표 활동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고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스트레스로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는 부산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보던 맑은 별은 없고 매연과 경적 소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세계의 주요 언론사에 저는 김서연 회장 이야기 속의 남자 강민준입니다. 라는 제목의 손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편지에서 민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과거는 묻혔다고 생각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게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신 여인이 아니라 바로 저여야 합니다. 저는 김서연 회장의 인생에서 물러나 부산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제 아이가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차를 따르다가 편지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시각,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민준은 준서를 안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가지 마라. 이 마당에 네가 떠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되겠니? 도망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개 들고 살 수 있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떠들지 않게 하겠다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민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편견과 싸울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그들을 위한 마지막 방패는 되어야죠. 하지만 민준이 차에 오르기도 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터미널로 몰려왔습니다. 맨 앞에는 지훈이, 뒤에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김서연 회장의 아들 박지훈입니다. 해당 기사는 모두 날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강민준 씨는 전과가 없으며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가족이 가장 힘들 때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터미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우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 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당신이 떠나면 당신 아들은 진정으로 용감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 모른 채 자라게 될 겁니다. 떠나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여기 남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몇 시간 후 부산 최대의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준, 서연, 지훈,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투명하고 진실된 태도, 그리고 변호사가 공개한 명백한 증거들로 진실은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민준에게는 전과가 없었고 기사는 최진석의 사주를 받은 한 기자의 작품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명예는 회복되었고 가족은 다시 뭉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온 생명을 다해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눈빛을. 기자회견 3개월 후 서연의 저택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일터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모든 권한을 지훈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지훈은 능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신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민준은 더 이상 운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술과 진로를 교육하는 작은 센터를 열었습니다. 좋은 성적표가 아니라 진실된 꿈만 있으면 누구나 환영받는 곳. 저는 제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 곁에 서고 싶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뒤에서 그 센터를 후원했습니다. 인정받거나 언론에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서로를 받쳐주는 것이었으니까. 준서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엄마 서연의 뺨에 뽀뽀하고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밝혔던 과거의 상처는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서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온 가족이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수면을 스치고 저녁 노을이 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날 다시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민준이 바다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라 느꼈어. 나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그녀와 민준의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했을 때 편견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도 요란하게 공개하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해하는 영혼의 동반자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조용한 슬픔과 가장 소박한 기쁨까지도 나누면서 그해 겨울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임신한 것입니다. 그 소식에 온 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초음파실에서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생명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공평한 선물이야. 아이가 태어난 날 지훈이 가장 먼저 동생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아가,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아빠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선하게만 살아다오. 인생은 늘 역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잃어야 다시 만나고 때로는 상처받아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젊음의 열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던 두 영혼의 깊은 공감에서 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기억해주세요.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당신은 온화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온 세상이 당신을 떠날 때 곁에 남아줄 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선량함과 진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